여기는 서울거리 한복판 다리 한쪽이 없는 외국인 남성이 웃으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해괴한 광경에 길을 지나던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 외국인과 마주치며 걷던 한국 사람들은 다시 뒤돌아서 무슨 일인가 돌아보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멀리서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한국인 남자가 그 외국인에게 다가갑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던 피터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 나름대로 주목받는 육상선수였어요. 시대회에 출전해서 3위 안에 들었던 경험도 있고 코치님도 저희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였지만 말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이 반복되는 날 같았습니다. 심지어 노을도 예쁘게 떠있는 포근한 하늘이었어요. 저는 평소대로 몸을 풀기 위해 집 주변의 한적한 길거리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정색의 픽업 트럭이 제가 뛰고 있는 인도로 돌진해왔고 그 차는 저를 치고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집으로 돌진해서 철문 울타리도 뚫고 지나갔죠. 그제서야 차는 멈췄지만 저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엄청난 소란에 다들 뛰쳐나왔고 때문에 재빨리 병원으로 실려갈 수 있었죠.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리 한쪽은 절단해야 했습니다. 강한 약물에 취해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또렷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잠이 들었다가 잠시 깼다가 다시 깊게 잠들고를 반복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것도 몰랐어요. 그 픽업트럭 운전사는 낮부터 거하게 취했었고 그날은 야간 근무를 하러 공장에 출근해야 했는데 너무 술에 취해서 회사 상사에게 전화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다가 술에 취해서 못 오는 게 몇 번째냐며 상사가 아주 크게 화를 냈다 그래요. 당신의 소원대로 오늘도 쉬고 대신에 앞으로도 평생 이 일은 쉬는 게 좋겠다며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급하게 정신을 차리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어요. 판사는 이런 것들은 그저 한심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당신의 한심하고 철없는 핑계는 한 소년의 밝은 미래를 당신의 픽업트럭으로 짓밟은 것을 용서받기에 불충분하다며 큰 호통과 함께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형량도 매우 강했어요. 그는 최소한 20년은 자유로운 길거리를 걸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는 20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유로운 거리를 거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감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절단된 다리로는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저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는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힘을 내야 했습니다. 잠시 저는 좌절하고 있는 기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이미 다리 한쪽이 없는 것을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 쉬웠어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은 친구는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주변 친구들이 문제였죠. 저를 놀리는 것을 취미로 삼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도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그들과 싸운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의족을 차고 있습니다. 의족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것을 착용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걷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족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놀리는 무리들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의족을 발로 차면서 의족이 무릎에서 빠졌고 그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족을 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저도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힘이 많이 세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제가 운동을 하던 것을 못 봤나 봐요. 아주 기세등등했죠. 한 발로 뛰어서 한 명을 겨우 잡아서 눕힐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압되어 눕혀진 그 친구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한 다리가 없는 저한테 완벽하게 제압되어서 꼼짝할 수 없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주먹 세레모니가 신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기절했고 기절 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다리를 먼저 발로 차고 제 의족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 것과
저의 보복적인 행동을 동일시하여 그냥 서로 간에 형사처벌은 없고 보상도 없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대신 전학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의족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부모님은 제 키가 성장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의족을 구매해 주셔야 했는데 바꾸어 줄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었다며 오히려 잘 되었다고 이참에 새 걸로 바꾸면 된다고 하셨고 괜찮은 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제 성장 주기에 맞춰서 의족을 바꿔야 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저를 혼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의족값을 벌기 위해 야간 근무 후에도 초과 근무를 하시기도 하셨죠. 저는 이대로 학교에 다니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고 때문에 홈스쿨링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학교에서도 수업 관련 질문을 잘 받아주던 한국인 친구 정수가 있었어요. 한국인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기 내서 말을 걸었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제 공부를 도와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정수는 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제 개인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 스케줄을 짜고 공부를 하니 더 효율적이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정수도 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목표인 고등학교 졸업은 당연히 성공했고 정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를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장애인 학생이라서 가산점을 받아서 제 성적보다 높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장애인으로 입학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의족을 포기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불편했어요. 의족을 차면 솔직히 아프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긴 바지를 입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의족을 착용하는 게 모든 면에서 쾌적하죠. 하지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장학금이 나오더라도 저는 학생 신분이라 돈벌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부모님이 제 의족값 마련을 위해 매일같이 4시간이나 더 근무하고 오시는 게 싫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더 상위권 학교로 진학한 정수에게 학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정수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혼자였지만 대학에서 묵묵히 학업을 이어갔고 저는 검안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제 스스로 의족을 마련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제 월급으로 스스로 제 다리를 붙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의료기기를 설계하는 일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정수가 취직 소식을 전해올 때 저는 오히려 정수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나도 이렇게 직장을 갖게 되었고 나 때문에 늘 피해를 끼친 것 같았는데 정수 너도 좋은 곳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언제나 그랬듯 수화기 너머로 그냥 지긋한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정수에게 연락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붙어있던 정수와 이렇게 연락이 뜸해질 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은 저만 겪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챙기기에도 바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죠. 다들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와 어쩌다가 연락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일들과 감정은 다소 작아진 채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늘 제가 의족을 차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휠체어를 타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자신을 스스로 더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저를 위해서 제가 나약해지는 것을 보기 싫어했고 의족을 차는 것을 지지했어요. 심지어 대학생 때는 정수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의족을 선물로 해준 적도 있을 만큼이요. 제가 어째서 정수를 그렇게나 좋아하는지 아시겠나요? 하지만 저는 정수에게 배신을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저는 의족을 내려놓고 다시 휠체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사무실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만 수치와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렌즈 수치 등 서류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 자리로 제가 부서 이동을 하기도 했고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족을 차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통증이지만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정수는 무릎이 아파도 의족을 차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정수에게 아프다고 의족을 뺐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낼 친구거든요. 정수는 평소에 참 온순한 성격인데
제가 스스로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다잡아주었던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이렇게 듬직한 한국인 친구를 두었다니 부럽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정수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구경하다가 그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 거예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조금 화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을 잘 설명했어요. 이제는 무릎이 부서지는 기분이 든다며 나도 몇 번이나 의족을 다시 제작하며 의족에만 쏟아부은 돈이 벤츠 한 대 값이라는 말들도 했어요. 정수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군요. 정수는 대학 시절 방학 때 추운 겨울 피자 배달을 하면서 제 의족값을 벌어주었던 고마운 친구인데 그를 실망시킨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죠. 며칠 뒤 정수가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수는 의료기기를 제작하고 설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여기 한국의 의족은 훨씬 싸고 제작하는데도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안경을 10개씩 사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처럼 의족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만 사잖아요. 한국에서는 안경이 아주 저렴하고 렌즈 기술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마트에서 물건 사듯 그 자리에서 거만과 제작까지 10분이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거만사 입장에서, 아니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안경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게 의족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매우 많고 그런 사람들이 경험으로 얻어진 게 한국에 가게 되면 안경을 구매해라. 아니, 안경을 사기 위해 한국에 가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즐겨라라는 말도 최근 들어서 유명해진 것이거든요. 이미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파격적인 안경 시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의족은 역시나 수요가 굉장히 적고 한국에서 파격적인 의족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이렇게나 먼 미국에서는 알 수가 없었겠죠. 정수가 그나마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을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당장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허름해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의족을 제작해주는 한국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제 무릎 모양을 본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쿠션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조기미 강도를 조절해가며 아주 장인정신으로 저에게 딱 맞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셨거든요. 미국에서는 무릎 모양으로 본을 뜨고 그냥 끝이었는데 게다가 가격도 50% 가까이 저렴했어요. 이런 식이면 미국에서 의족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한국에 와도 되었을 뻔했죠. 그리고 제작도 너무나 빨랐습니다. 완성된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데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며 의족을 마련해 주셨고 아파도 억지로 착용했던 기억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불편함을 겪었던 일들. 저는 허벅지까지 접어두었던 바지를 다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한국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냥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새로운 다리가 생겼다는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지 다들 놀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즐기면서 저는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고 부모님에게 제 새로운 다리를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도 제가 의족을 포기한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는데 제가 너무 신나하는 표정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고 심지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눈물까지 보이셨죠. 저를 뒤따라 나온 정수는 허벅지까지 접혀있던 바지를 풀어내려주며 이제는 진짜 다리가 생겼다며 좋아해줬습니다. 저는 정수와 포옹을 했고 정수도 저희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너를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역시나 정수는 그냥 지긋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에게는 정수라는 좋은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다리도 생겼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정수에게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내 속마음까지 적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고맙다 정수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언제나 고마워하는 피터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